지금부터 정확히 16년 전에 겪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날로로 항상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태수야, 취직은 했니? 어머니의 지인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서 용돈도 주셨던 이모의 전화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이모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화장품 반판 일이었죠. 이모는 1년 안에 자리를 잡게 해준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어머니께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대세지만 그 당시는 사람을 만나가면서 홍보를 하는 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 손실이 많았죠. 그리고 제품 특성상 여성 직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남자로서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모 말을 믿고 시작한 거라 1년만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은 재미있었고 젊은 총각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다니니까 아들 같아서 그랬던 건지 구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무실이 계양구에 위치해서 그날은 계산동 근처로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집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빌라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1동과 2동, 총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빌라였죠. 빌라 입구로 들어가면 회색 현관문이 나란히 보이고 바로 옆은 계단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1동으로 먼저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기다렸죠.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고 화장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제가 판매했던 제품이 메리켈이라는 제품인데 여성분들이 선호하던 브랜드였죠. 그날따라 운이 좋았던 건지 방문했던 첫 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기분 좋게 빌라 입구로 나왔습니다. 원래 방문하면서 화장품 샘플이나 사은품을 많이 드리는데 그날은 샘플 가지수가 없어서 다음 방문 때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옆 2동으로 들어갔고 301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은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이 없었고 301호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보자마자 뭔가 음침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머리 길이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정말 긴 머리였고 거기다 얼굴까지 숙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명함을 건네주고 설명을 했더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죠. 거실에 앉아서 그 여자에게 제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암모니아 냄새도 아니고 아무튼 설명하기 힘든 냄새였습니다. 계속 그 냄새를 맡으니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했죠. 저는 설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음에 다시 온다고 하니까 그 여자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당장이라도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서둘러 물건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 아기 좀 보실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방에서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서 얼른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인사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고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었죠. 집에 와서도 그 냄새가 뭘까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빌라를 찾아가게 됐죠. 화장품을 구입한 아주머니께 샘플도 드릴 겸 앞전에 2동 301호에 방문했을 때 냄새 때문에 나와버린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다시 찾아갔던 겁니다. 저는 1동으로 들어가 아주머니를 찾아뵙고 2동으로 들어갔는데 301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 302호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고 저를 보고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301호 손님이야? 거기 이제 아무도 없어.
저는 화장품 판매 때문에 들린 거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였죠. 이틀 전 저녁쯤이었지. 내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빌라 입구에서 어떤 여자가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어. 그걸 보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재우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빌라 입구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입구 쪽을 보니까 아기 엄마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있잖아. 너무 놀라서 주저앉은 거. 딱 그 모습이었어. 그때 아기 엄마가 아주머니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1층으로 곧장 뛰어내려갔지. 다행히 아주머니는 무사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어. 그런데 아이 엄마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어. 아저씨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계시다 힘들게 말을 꺼냈죠. 아기 엄마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끼니 챙기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어서 화가 나면 뭐든 집어던지는 버릇이 있었다죠. 제가 그 집에 방문하기 일주일 전 아기 엄마는 물건을 집어던지다 아이가 물건에 맞아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고 아기 엄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가 잠을 자는 거라 믿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악취가 났던 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였던 겁니다. 며칠 후 빌라 입구에서 사망한 아이를 업고 돌아다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를 마주쳤고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아이를 무심코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 엄마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저씨가 급하게 2층으로 내려왔던 거죠. 아저씨도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이라고 했고 아기 엄마가 갑자기 목을 조른 이유가 아이 얼굴을 봤다는 게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참 씁쓸했죠. 아이가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그날 제가 아이 얼굴을 봤더라면 저도 안전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들면서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나름 열심히 일했지만 방문 판매 자체가 다단계 업종이라 오히려 빚만 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서운 일까지 겪으면서 돈도 벌지 못했던 거죠. 오래전 경험이지만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일이었고 성별을 떠나서 누구든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경험이고 주변 지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도 방문 판매가 많은데 문을 열어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7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식품 영업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7년 전 제가 신입사원일 때 같이 근무했었던 섬뜩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죠. 부끄럽지만 취업이 힘든 전공을 선택해서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 전화가 오더군요. 김민수 씨 되십니까? 사실 일주일 전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던 회사는 소식이 없더군요. 집에서 노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용돈 받는 것도 부끄럽기도 해서 일단 면접만 보자 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서 면접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인사 담당자와 시간 약속을 하고 면접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면접 당일이 되었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인사팀장님이 나오셨고 빈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대략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뒤를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첫인상은 매우 차갑고 이유 없이 뭔가 섬뜩했습니다. 저는 면접관인 줄 알고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면접 보는 거 맞죠? 그제서야 면접을 보러 오신 분인 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면접을 진행했고 그분과 저는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면접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같이 면접을 보던 그분은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더군요. 20대 중반에 다녔던 회사가 10곳 정도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자주 이직을 하면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인원 보충이 시급해 보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급히 채용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 되었고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식품 영업팀이라서 외근이 잦다고 했고 주 업무는 거래처 영업 관리를 하는 거였죠. 제 성격이 낯가림이 좀 있어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일은 잘하더군요. 영업직은 실적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친구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죠. 그 친구와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승진 조건은 업무 실적과 근태관리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더군요. 승진 결과를 하루 앞두고 그 친구와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기도 했고 저보다 실적이 뛰어나서 그 친구가 승진이 될 거라 알고 있었죠. 둘 중 한 명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지 저에게 말하더군요.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저는 축하한다며 승진하면 잘 봐달라고 농담하면서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떨어지고 제가 승진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친구 표정을 살짝 봤는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저는 팀장님께 찾아가서 승진 이유를 물었는데 회사 내부 결정이라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축하한다며 커피를 한 잔 주더군요. 개인적으로 그 친구에게 악감정도 없고 미안한 감정도 있어서 가끔 만나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나 진짜 재미있는 이벤트 준비 중인데 조만간 보여줄게. 처음에는 술이 취해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난리가 났습니다. 팀장님과 회사 직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119가 출동해 급히 이송되었죠. 팀장님은 입안 전체에 화상을 입으셨고 언어 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까지도 위험했다고 하셨죠. 그날 마찬가지로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커피 한 잔이 있더군요. 혹시 몰라서 다른 책상도 확인했더니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모르니까 먹지 않고 냅두었죠. 잠시 후 팀장님이 출근했고 책상에 있던 커피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커피 뭐야? 그때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커피 한 잔씩 돌리는 거라면서 말하더군요. 팀장님은 커피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키며 구토를 하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였죠. 커피를 마셨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과학수사팀에서 나와 조사했더니 커피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구속되었고 범행 이유를 물어봤는데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고 했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 친구가 승진을 못해서 복수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은 팀장님 표정이 재미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한 명은 재미가 떨어져서 그랬다더군요. 그리고 소름이 돋았던 한마디는 반응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더군요. 생각해보니 그날 그 커피는 저 빼고 다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친구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한 종이 서류가 있었죠. 회사 사람들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그라미와 X 표시가 적혀 있었는데 X 표시가 돼 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무단 결근으로 퇴사했던 사람들이더군요. 그 친구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됐던 사람들이라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친구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40대 후반 딸이 있는 가장이며 현재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3년 전 야간 운행을 하다 섬뜩한 일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 부산에 있는 택시 회사에 입사했고 오랜 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 택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개인 택시 시세가 9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매물이 없다고 볼 정도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저렴한 시세로 개인 택시업을 하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택시업은 사람 상대를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택시업을 하고 나서 느낀 건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고등학생 딸아이의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0시쯤 아내와 함께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학교에 찾아갔고 가족들끼리 식사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후 3시쯤 지나 택시 영업을 시작했죠. 제가 주로 다니던 경로는 연산동 그리고 서면을 지나 부산역과 남포동 정도로 다니는데 그날따라 장거리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영업도 늦게 시작한 터라 금방 해가 떨어졌고 마지막 손님은 부전동에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손님을 태우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히 손님 중 술 취한 손님은 정말 힘이 들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서면역 부근의 젊은 여자 두 분이 제 차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술에 취한 것 같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딸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더군요.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여자분이 서 있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여자분은 쓰러질 정도로 술이 만취가 되어 있었고 옆에 있던 다른 여자분은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만취한 여자분을 뒷자리에 태우더니 아저씨, 제 친구가 너무 취해서 완덕 1동에 내려주시면 돼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택시 요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결국 뒷자리에는 만취한 여성분만 탑승했고 차는 출발을 하게 되었죠.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만취한 손님을 태우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여성분이면 더욱 조심해야 하죠. 목적지에 도착해도 차에서 일어나질 않는 게 대부분이고 몸을 흔들어 깨우다가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기사들도 여러 보았기 때문에 후회가 드는 겁니다. 여성분 2명이 서 계시길래 세웠던 건데 정말 난감하더군요. 서면을 지나서
양정동 근처에 왔을 때였습니다. 신호가 걸려 정차 중이었는데 갑자기 조수석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뒤에 탄 여성분 남자친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도로 중앙이라 차를 갓길에 세우고는 무슨 말이냐면서 다시 물었죠. 아까 술을 먹다가 서로 다투게 됐고 여자친구가 친구를 불러 먼저 가버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택시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 택시 타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택시를 잡고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남자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 남자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첩을 보여줬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여자분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는 지금 만덕동으로 가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 취한 여자분, 남자친구라는 손님과 합승을 하게 되었죠. 출발하는 순간 아저씨, 만덕동으로 가지 마시고 연산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 입장에서 왜 그리로 가냐고 물어보는 게 좀 그래서 남자 손님 말대로 연산동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 거울로 뒷자리를 봤더니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죠. 보통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으면 괜찮냐고 챙겨주기 마련인데 그 남자 손님은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더군요. 연산동에 다가갈 때쯤 물어봤습니다. 저 손님, 어디서 세워드릴까요? 남자 손님은 연산 8동 부근으로 가달라고 했고 그 부근은 모텔촌이라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성인인데 택시기사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좀 그랬죠. 그때 여자분 가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자분은 당연히 깊게 잠이 든 상황이었고 남자분이 여자분 가방을 뒤지더니 휴대폰을 찾고서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반복해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질 않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 생각해서 남자 손님께 말했습니다. 저 손님, 여자분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만덕동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 머리채를 잡더니 억지로 일으키더군요. 그걸 보고 남자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농담으로 그랬다며 남자 손님을 진정시켰습니다. 여자분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목적지로 향했고 도착하기 전 눈앞에 지구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구대 앞에 차를 급정지하고 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잠시 후 경찰분과 택시로 돌아왔는데 남자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경찰 측에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인상착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분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택시를 탔던 여성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번은 하더군요. 여자분은 경찰 측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였죠. 제가 아니었으면 그날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자분은 친구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다가오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서면 근처 사세요? 하길래 아니라고 만덕동에 산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술을 같이 먹자고 집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휴대폰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더군요. 싫다고 해도 반강제적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는 여자분을 따라온 거였죠. 제가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더라면 여자분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 30대 후반 건설회사의 현장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경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갈만한 곳은 몸을 쓰는 현장직이 유일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서툴고 실수가 잦아 현장에 있는 작업 관리자에게 욕을 많이 먹었죠. 마음 같아선 그만두고 싶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지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반년간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숙달이 되더군요. 사업 실패를 하고 나서 친구나 지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만 했는데 반년 정도 하다 보니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군생활 때 알게 된 친구를 만나기로 했죠.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근처 횟집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는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가입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다가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진짜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2달 전쯤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보험가입차, 전남 구례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는 일을 마무리하고 차에 올라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친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어르신은 보험가입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좀 가자고 했다더군요. 친구는 어르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출발했고 대략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파란색 철문으로 된 옛날 시골집이었는데 어르신은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죠. 친구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었고 잠시 후 집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분이 나오셔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뭔가 섬뜩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게 집안 곳곳에 이상한 부적이 붙어있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붉은색 조명 때문인지 굉장히 어두웠다고 했죠. 처음에는 무당집인 줄 알고 혹시 전 보는 곳이냐며 여쭤봤더니 무속인은 아닌데 비슷한 업종이라고 애매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업무를 끝내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중년 여자가 친구를 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타인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꼭 찾아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봤고 집안 분위기부터 충격적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 없냐면서 농담식으로 말하고 술자리를 끝냈죠. 친구를 만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현장 소장님이 바뀌게 됐고 작업 조건이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부터 변경됐고 작업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죠. 같이 일하는 분 중 현장에서 최고 고참 형님이 계셨는데 나이는 지긋하게 드셨지만 힘도 좋으시고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실수가 거의 없는 분인데 그날 작업을 하다 실수를 하셨고 계획된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때 아들뻘로 보이는 현장 반장이 와서 반말로 욕을 하는데 형님이 죄송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욕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책임지고 마무리할 테니까 욕 좀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저를 불러서 족장 설치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족장 설치는 현장직에서 힘든 업무고 추락 위험이 있어 외국인을 주로 시키는 일인데 반장에게 찍혀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어차피 같은 현장이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일보다 힘든 건 이유 없는 언어 폭력이었죠. 반장은 유독 저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군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현장으로 간다고 해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일주일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 시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고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보험하던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고 평소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 편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주례로 내려가게 됐죠. 시골집이 모여있는 동네였고 한참 걸어가다 파란색 대문을 보고 여기다 싶었습니다. 초인종은 오래전에 고장난 건지 눌러도 응답이 없었고 저는 철문을 두드리면서 문 앞에 서 있었죠. 집안에 사람이 없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고 헛걸음했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려는데 맞은편 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뭐 때문에 왔냐고 물으시길래 파란색 대문을 가리키며 여기 살고 있는 주인을 만나러 왔다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파란색 대문이 열리면서 친구가 말한 중년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대로 조명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였고 집안 곳곳에 부적이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중년 여자는 저를 보고 누가 소개해줬냐면서 물었고 저는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책상 서랍에서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을 꺼내는 거였죠. 그걸 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지만 속는 셈 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 인형에 혼을 집어넣으면 저주가 가능하다고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저주하고 싶냐고 묻길래 작업반장 이야기를 꺼냈고 중년 여자는 인형의 바늘을 꽂고 혼잣말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대행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후불제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으면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인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후불제에다 무슨 일이 생기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위치, 반장 이름과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 상담을 했던 탓인지 답답한 게 조금은 풀리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업반장이 집으로 가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은 정말 찝찝하고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반장이 출근했고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범인은 외국 사람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미 출국을 해버려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 다녀오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찾아갔던 그곳에서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장이 출근했던 그날 밤 저에게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처음 보는 번호였고 상단에는 은행 계좌번호, 아래에는 계속 진행할 거냐는 내용의 문자였죠. 정말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답장을 했고 입금을 안 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 기분에 곧바로 입금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반장 얼굴을 보기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에 찾아갔던 곳인데 그런 곳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하지도 않았겠죠. 그 당시 저는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도 하지 못했고 후회와 죄책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는 2008년, 15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5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피부샵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 제안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피부샵 내에 마사지샵이 달려있는 특이한 구조의 가게였고 피부 관리를 하러 온 손님들이 원하시면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니는 피부 관리, 저는 마사지 담당이었는데 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진아, 언니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언니가 하는 말은 고객들 집으로 찾아가서 피부 관리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는 출장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당시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언니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다 결국 출장 관리를 해보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출장 관리는 샵에 방문할 수 없는 일부 고객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또는 거동이 힘든 환자나 노인들에 한해서 가능했죠. 그 외는 불법이라 언니와 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약 전화를 받게 됐고 저는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죠. 관리를 받는 고객님은 30대 여성분인데 산후관리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홍제동에 있는 조그만 모텔이었어요. 가끔 가다 혼자 편하게 관리받기 위해 모텔로 오시는 여성 고객분들도 계셔서 의심 없이 목적지로 향했고 모텔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왔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여자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오시는 겁니다. 뭐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온 것 같아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여기가 맞았어요. 그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출장 마사지 맞죠? 사실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예약한 건데 주소를 잘못 보냈나 보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아내가 있는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출장 관리비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차장으로 서둘러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아저씨 차에 타게 됐고 모텔 위치가 홍제 일동이었는데 대략 15분 정도 이동해 개미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벽화마을로 유명한 곳인데 사건이 있을 당시는 벽화가 그려지지 않을 때였고 그때 모습은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달동네 풍경이었죠. 아저씨는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나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고 그날따라 날씨도 좋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가고 저는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니 계단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기 전 보이는 집 마당에서 진돗개가 짖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 집을 지나쳐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고 아저씨가 향한 곳은 골목 끝집이었는데 양 옆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보였습니다. 파란 색상의 녹이 쓸어있는 철문이었는데 문을 열어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죠. 밖에서 봤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고 여기서 살면 정말 힘드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보게 됐는데 그게 신발장을 보니까 남자 신발만 가득하고 여자 신발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시죠. 그래서 아저씨와 같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납치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아저씨가 다가와서 한마디 하는데 와이프가 잠시 일이 있어서 나은 것 같은데 전화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전화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나가려고 현관문을 쳐다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옛날 집이라 도어락이 아니고 열쇠로 여는 문이었는데 문 주변으로 자물쇠 여러 개를 달아 고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열쇠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고 언니에게 제 사항을 알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문자를 여러 번 보냈죠. 바로 그때 아저씨가 제 휴대폰을 가로채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위협을 하기 시작했죠. 사과 정도 깎는 조그만 칼이었는데
칼 크기보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고 칼 내려놓으세요. 무서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 분위기에 소리를 질렀다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저씨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점점 차분해지더니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군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고 남은 건 오래된 집밖에 없다. 이 집에 오면 아내 생각이 나서 모텔에서 혼자 지내는데 너무 외롭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때마침 누가 왔는지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죠.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액션을 취하더군요. 현관 밖에서는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뭘 점검해야 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다음에 오라고 했지만 현관 앞에 있는 여자는 집요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짜증을 내면서 자물쇠를 풀고 현관을 열었는데 문 앞에 있는 건 경찰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경찰분께 들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곳은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살다가 버리고 간 빈집들이 많다고 들었죠. 지금이야 집마다 관리 번호가 붙어 있어서 이런 일이 드물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던데 빈집을 찾아내 본인 집처럼 가장한 뒤 몰래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그 아저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2차례나 이곳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저씨와 걸어갈 때 진돗개가 있는 집을 지나쳤는데 그 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나왔고 아저씨와 제가 빈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할머니는 평소 부분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기억이 흐리신지 정확한 집을 알려주지 못해서 경찰분들이 한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몇 차례나 말씀드리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언니와 통화를 했고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면서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분명 여자가 예약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출장 관리를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출장을 하지 않기로 했던 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여자 목소리에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바뀌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나 본 적 있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전화를 끊었고 그 목소리는 한 달 전쯤 들었던 아저씨 목소리였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2번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또 다른 출장하는 곳에 전화해서 범죄를 저지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현행범으로 검거됐는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온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그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가게까지 찾아올 것 같아 조용히 넘어갔죠. 요즘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는 어린 나이라 그랬던 건지 보복당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 아저씨 목소리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직접 겪은 실화이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아들 하나를 둔 주부입니다. 어릴 적 3남매 중 첫째로 자랐던 탓인지 어릴 때부터 집안일과 방청소를 도맡아 했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항상 바쁘셨고 동생들 끼니까지 챙겨줘야 했습니다. 맏언니로서 책임감 때문인지 여자치고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가 가사 도우미를 시작하게 된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20대 사회초년생 시절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일적인 스트레스와 직장 내 사람 관계 때문에 늘상 우울감에 빠져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직장을 퇴사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제 소식을 듣고 작은 엄마에게 연락이 왔죠. 작은 엄마는 일당을 받으면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작은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부터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놀고 있을 시간에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이었고 한 달 정도만 하다가 그만둘 생각이었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20대 젊은 나이에 청소업이라 청소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직장 다닐 때처럼 사람 관계에 대해 신경 쓸 것도 없더군요. 무엇보다 하는 만큼 버는 시스템이라 그 부분도 마음이 들었죠. 작은 엄마를 따라 1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일반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 것인데 월급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청소업체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나 안정적인 면에서 좋은 조건이었죠. 그게 가사 도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 그 후로 12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나름 베테랑이라 자부하고 있었고 불과 1년 전 4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스카웃을 받게 됐죠. 예전에 같이 일하던 청소업체 사장님이 연결해준 곳이었는데 그곳은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더군요. 면접을 보기 전까지 들었던 내용은 50대 부부가 사는 집이고 엄청난 재벌집이라고 했죠. 작년 기준으로 가사 도우미 시급이 1시간에 만원 정도, 4시간은 45,000원으로 측정이 됐는데 제가 받은 스카웃 조건은 주 6일 근무에 월급을 500만원이나 준다고 하더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파주에 위치하는 주택 앞에 도착했죠. 고급스러운 신축 주택에 넓은 마당, 그리고 주차장 안에는 고급스러운 수입차가 보이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와서 반겨주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서 사모님과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침과 점심 준비만 하면 된다고 했죠. 가사 도우미는 저 포함 2명이었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일해본 경력 덕분인지 실수 없이 일을 했고 집안에서 점점 신뢰를 쌓아가던 중이었죠. 사장님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고 사모님은 의류 사업을 크게 하는데 매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했던 건 가사 도우미가 자주 바뀐다는 점이었죠. 기존에 있던 분도 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방으로 부르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쪽에 수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돈 있으면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모님에게 그런 쪽은 잘 모른다고 모아둔 돈도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좋은 기회인데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면서 사모님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던 이유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은 누구라도 있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한 법이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돈 욕심이 점점 나더라고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워낙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라 무조건 반대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며칠을 고민한 뒤 사모님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죠. 저번에 이야기했던 해외 수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이미 끝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쉬워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더 좋은 투자권이 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알겠다고 했고 제가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이란 돈을 마련했죠. 다음날 그 돈을 사모님에게 줬고 한 달만 기다리면 수익이 엄청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투자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일했고
투자금을 받는 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월급날이 다가왔을 때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집안이 조용하더군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늦게까지 주무시는 줄 알고 혼자 아침을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랑 같이 일하던 가사 도우미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모님 방을 노크했지만 응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방문을 천천히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일이 있어서 외출한 거라 생각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9시쯤 누가 찾아오더군요. 부동산 업자라고 하던데 저를 보고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도우미라고 하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이 이곳은 단기 임대 주택인데 전에 살던 부부는 어제 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뒤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됐죠. 고급스러운 임대주택을 빌려 재벌인 척 연기를 하면서 높은 급여로 가사 도우미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안심을 시킨 다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중국 쪽 사기 집단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치밀한 건 같이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한패라고 하던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제 실수로 선뜻 돈을 건네준 잘못이 크지만 그런 사항에 좋은 조건을 제안하니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재벌집 부자가 가사 도우미에게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속을 수밖에 없었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집안은 난리가 났고 남편과 이혼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검거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주변 지인들은 돈만 잃은 게 다행이라고 하던데 마음만 먹었다면 납치까지 당할 수 있었겠다 생각하니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진 직업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후회가 되네요. 돈 욕심에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흔하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황당하고 섬뜩한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시청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가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죠. 옷차림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세련미가 넘쳐 보였습니다. 평범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여자분은 가게 홍보를 해주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던데 홍보차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지만 영업사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게 오픈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 가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결국 그 여자분께 마케팅 홍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업무 관련으로 몇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저랑 나이도 비슷해서 공감대가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일적인 관계였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이성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여자분과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저만 좋아한 게 아니었고 그 여자분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을 때쯤 저희에게 조그만 사건이 생겼는데 모든 원인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 볼 수 있죠. 저는 가게 오픈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중에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고 쉬는 날에는 주로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했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쉬는 날이 아닌 가게 마감하는 늦은 시간에 찾아오곤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가게 마감하고 간단하게 한잔하자.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라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가게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죠. 친구는 포장마차로 먼저 들어가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오늘 친구 만나서 간단하게 한잔 먹고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내가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내놓을게. 저는 평소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갈 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혹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까봐 미리 연락을 했던 거죠. 여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썩 기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눈치가 보여 친구와 정말 간단하게 한잔하고 나서 새벽 2시쯤 집으로 들어갔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음에도 11시에 가게 마감을 하고 2시에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말 빨리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술까지 마셨으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간단하게 씻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재중 전화가 10통 가까이 와 있더군요.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화난 목소리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보낸 카톡이 오류가 나서 전송이 안 됐던 거죠. 미진아, 무슨 일 있어? 오빠, 어제 친구랑 뭐 했어?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낸다며. 저는 친구랑 헤어지고 2시쯤 집으로 들어와 씻고 잠을 잤다고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의심을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는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걸면서 제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화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의심을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미진아, 나 좀 믿으면 안 돼? 너 이럴 때마다 진짜 힘들다. 아니, 내가 언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간 적 있어? 1년간 만났으면 너도 알잖아. 여자친구는 싸울 때마다 그날 일을 꺼내면서 지배하게 물었죠. 1년을 만나도 사람은 모르는 거지. 혹시 그날 친구랑 유흥업소 같은 데 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한 번은 봐줄게. 늘 같은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한 달간 서로 만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일방적으로 차이게 됐죠. 내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기회까지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곧장 집에 갔다니까. 여자친구는 끝내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대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 황당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와 다투고 나서 친구들과 고민을 하다가 유흥탐정이라는 곳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남자들 과거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흥업소에 얼마나 들렸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요즘은 결혼 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흥탐정 사무실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유흥업소에 방문하기 전 전화 예약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유흥업소 업주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흥탐정들이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렇게 여자친구는 조사 비용 3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맡겼는데 정확히 3일 후에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네, 사모님 유흥탐정입니다. 남자친구분 뒷조사를 해봤는데 이틀 전 새벽 1시에도 노래주점에 가셨더라고요. 거기는 평범한 주점이 아니고 2차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여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가게 상호명부터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시간까지 상세하게 말해주는데 의심이 가면 직접 가게로 찾아가서 물어봐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가게 근처에서 찍은 CCTV 사진까지 보여준다고 하던데 여자친구는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여자친구는 아는 언니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 언니도 유흥 탐정을 이용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과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끝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몰랐을 텐데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 억울하다고 하니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죠. 언니는 남자친구와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유흥탐정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다고 하는데 언니와 같이 있던 시간에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더니 그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흥탐정 사무실에서 보내준 CCTV 사진을 보니 화질이 흐릿해서 누군지 판단하기 힘든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언니 말을 듣고 나서 CCTV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 당시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판단이 흐렸다고 정말 바보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유흥탐정 사무실에서 알려준 정보는 모두 다 거짓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라고 하던데 워낙 치밀한 놈들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저는 여자친구와 신뢰가 깨진 상태라 다시 만나기가 힘들다고 판단돼서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유흥탐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저같이 피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심지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곳에 속아 파혼을 한 커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은 헤어지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대부분 피해자는 주로 여성분이라고 하던데 유흥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속았다가 헤어지는 건 물론 그 충격으로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정말 섬뜩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